이재명 후보는 그저께 전북 군산 유세를 가셔가지고 네.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20원이라고 발언하셔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시끄럽죠. 어떻게 커피 원가가 지금 또 120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이것도 하나의 예인데 이 말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커피의 원재료 값은 제가 말씀드렸던 2019년 봄경 정도에는 120원 정도 한 게 맞아요. 거기는 인건비나 또는 시설비 같은 게 감안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원료값이 이 정도 드니까 가게를 바꿔서 지원해 줬더니 새로 만들어서 닭죽을 파는 것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영업을 하도록 지원해 주겠다. 이 말을 한 건데 그 말을 떼내가지고 그렇게 왜곡하시면.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제 말씀은 그러면 닭죽 파는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커피가 굉장히 돈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원가 자체가 뭔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것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제가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님은 지금 노란봉투법을 또 대통령이 되시면 밀어붙일 생각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2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근데 또 지금 밀어붙일 계획입니까? 그건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 국제노동기구에서 다 인정하는 거라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노란봉투법은 사실 헌법에도 안 맞고 이거는 민법에도 안 맞고 이 법에 안 맞는 그런 계약 자체로 성립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무리하게 밀어붙이시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죠. 그래서 계약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계속 쟁의를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이거는 반드시 제고돼야 될 점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반도체 특별법. 예, 질문이었어요? 조금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원래 이재명 후보께서는 처음에는 이걸 왜 그거 못 해주겠나 이러다가 나중에 주 52시간제 예외라도 이거 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런 부분에 R&D를 하고 연봉이 상당히 높고 건강권이 보장되면은 주 52시간제 예외를 해달라는 거 이 법도 안 해줘가지고 제가 고용노동부 고시로서 그냥 그걸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본인이 이 뭐 기업을 지원하겠다, 또 반도체 부분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상당히 모순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씀을 드리면 노동부 장관으로 본인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죠. 3개월 단위의 유연제를 6개월로 늘려주면 충분하다. 네.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노동시간 변형에 따른 수당을 다 지급한다면 기존에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보다 좋은 제도가 아니어서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6개월로 늘리는 걸 도와달라는 게 정부 입장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어쩌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는 시간을 싸움하는 그 속도 경쟁인데 이 속도전에서 일정한 정도로 열심히 이걸 따라잡지 않으면은 이거는 도저히 지금 중국도 우리를 추격하고 있고 또 대만은 이미 추월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R&D 부분이라도 네. 이 반도체 부분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R&D 하는 부분 또 연봉이 일정한 되는 분들은 이 부분에 52시간제 예외를 조금 보장하자. 이것도 안 해주면서 어떻게 그럼 우리나라 기술은 어떻게 개발하고 다른 나라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노동부 장관답지 않은 말씀이신데요. 52시간제 예외를 할 때 총 시간을 늘리지 않고 변형에 따른 수당을 다 지급하면 기존에 있는 예외 제도 4개보다 못한 제도라서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났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반도체 사업하는 데서나 또 그 연구자들도 전부 요청하고 다른 나라도 이렇게 연구 부분에서도 이렇게 규제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억지를 이런 규제가 과도하면은 또 건강도 충분하게 보장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할 경우에는 과연 우리나라 산업이 이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 매우 우려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불법 대북 송금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억지 기소죠. 지금 재판받고 있죠. 네. 그리고 바로 수없이 밑에 기소가 계셨던
이화영 우리 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 받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사가 모르는 부지사 이 징역형이라는 거 이거는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느냐 이죠. 자, 김문수 후보님. 김문수 후보님은 김문수 후보님 캠프에서 정치 자금 수천만 원씩 받을 때 모른다고 무혐의 받았죠. 우리는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없긴 요구 다 본인이 정치 자금 받았는데 본인이 몰랐다는 이유로 무혐의 됐잖아요. 아니 근데 본인이 왜 그건 몰랐습니까? 저도 도지사를 했지 않습니까? 대북 사업이 지사가 모르는 부지사가 대북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대북 사업 자체야 당연히 알죠. 그런데 민간업자가 나를 위해서 100억을 돈을 북한에 몰래 줬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민간업자가 보내는데 그게 어떻게 부지사가 알아가지고 지사는 모르는데 부지사가 북한에 돈을 보내는 게 그게 가능한 이야기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도 대북 사업 해봤지 않습니까? 저도 도지사를 해봤지 않습니까? 저도 경기도지사를 해보고 우리 이재명 후보도 도지사를 해봤는데 네.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딱 잡아떼시냐. 자, 다음은 박은정 의원님 신문하세요. 성민 본부장님,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이번 이제 성명 발표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주권자인 국민을 따르지 않고 임명권자인 윤석열을 따랐다. 그리고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탄핵되어야 한다. 이렇게 성명 발표를 하셨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대로 있는 이 법원, 이 사법부는 법원 지금 구성원들, 직원이 전부 뭐 몇 명이나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구성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대로 두고는 법원 공무원으로서 혹은 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그것이 자랑스럽고 뭐 이럴 순 없다고 생각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번 대선 개입 사법 정치 판결 때문에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명서도 발표하신 것 같은데요. 화면을 좀 올려주시겠어요? 이번에 5월 1일 날 이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문에 저 대법관들이 저렇게 판결문에 지금 있고, 저 판결문 뭐 많이 보셨으니까 20년 동안 법원에 근무하셨으면 저 판결문 말미에 조희대, 저 다음에 줄은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 거죠. 저 판결문은. 이름을 그렇죠.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는 거죠. 그러면 저 판결문에 있는 저 12명은 저 판결의 주임 판사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아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이번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판결 당시에 서울고법에서 기록이 왔고 그것을 스캔해서 대법관들이 스캔해 간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은 그것이 불가능한 구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대법원은 그 후에 기록을 다 볼 필요는 없다. 그렇게 또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답변을 한 걸로 언론 보도가 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가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건 기록은 도대체 저 대법관들 12명이 봤다는 겁니까? 안 봤다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올 때 제가 그 대법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이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으니까 업무를 담당을 예전에 했던 사람들을 이야기를 좀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원본 기록을 보는 게 종이 기록을 보는 게 원칙으로 돼 있고 아까 과에서 판결이 기존에 있던 판결이라든지 상고 이유서는 출력을 해서 주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기록들을 갖다가 모두 출력해서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저 기록을 68,000페이지라고 하거든요. 그럼 저 기록을 다 복사해다가 저 대법관한테 줬을 리는 만무하네요.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이네요. 아니면 한 1년 주면 가능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기록을 12명에게 68,000페이지를 복사해서 줬을 리는 만무하고 스캔해서 갔을 리도 만무해 보이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그렇죠. 따르면 예. 그러면 저 12명의 대법관들은 저 기록을 안 봤다는 결론으로
변론이 나거든요. 지금 논리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문제의식이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건 헌법상 권리예요. 기본권이고. 그러면 나는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재판인데 대법관들이 기록을 보지 않고 내 인생이 걸린 기록을 안 보고 그동안 판결을 해왔다는 결론이네요. 본부장님. 그거에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2025도 공직선거법 위반의 결과가 뭐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변론을 하고, 이 결론에 다다르는 절차적인, 가정적인 부분은, 이거는 어떤 국민이 봐더라도 법규화되어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가정적으로 공정해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이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1분만 더 주십시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재명 후보의 판결뿐만이 아니라 대법원이라는 데서 대법관들이 저 높은 법대에 앉아서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 상고심에서 내 사건 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동안 판결을 해왔다. 그것이 이번에 이재명 하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 대법관들은 주임 법관들이에요. 주임 판사들이에요. 전국의 모든 검사, 모든 판사들은 자신의 기록, 주임 판사, 주임 검사들은 기록을 보고서 공소장을 쓰고 판결문을 써야 됩니다. 기록을 보지 않고 공소장을 쓰거나 판결문을 쓰는 판사는 없어요. 다만 검사장이나 부장이나 차장은 주임 검사가 아니에요. 고법원장은 주임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기록을 안 봐도 뭐 보고서만 보고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저 법관들은 저 사건의 주임 판사이기 때문에 기록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